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사회와 윤리입니다. 현대사회와 윤리에서는 도덕성과 윤리학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도덕성과 윤리학, 특별히 이론 윤리학의 주요 흐름들 중에서 공리주의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기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칸트의 의무론, 칸트의 윤리학, 윤리 형이상학 정초에 들어있는 윤리 이론들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덕성의 철학적 탐구의 가치, 도덕 철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 방금 보여드렸던 존 스튜어트 밀과 칸트, 이분들은 몇 세기 전 분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사셨던 분이죠. 저희들은 지금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맞는 윤리학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윤리적 자연주의, 최근 이론들입니다. 먼저는 과거 이론들을 살펴보고 최근 이론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특별히 이제 프리드 펠드맨님께서 쓰신 기초윤리학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초윤리학. 이 책 안에가 이기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칸트의 의무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기존의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실천 윤리학이라기보다는 이론 윤리학, 도덕 철학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도덕 철학의 핵심적 질문은 뭐냐면 옳은 행위의 궁극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옳고 그름에 구분하는 기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점에 대해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방금 학파들, 공리주의, 이기주의, 칸트, 의무론, 윤리학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걸 생각해본 다음에 윤리적 자연주의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가 부도에 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IMF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음시킨 겁니다.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잘 들리셨나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위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윤리학입니다. 도덕 철학이라 할 수 있겠고 철학적 탐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 괜찮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비대면,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이죠.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고 평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을 배우는 일도 평생 걸린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배우는 게 평생 걸리는데 특히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한 삶일까를 생각하는 것도 평생에 걸쳐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시고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 명제, 그리고 이 논증,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죽는다. 이 명제는, 이 논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다 타당합니다. 어디서나요? 인간은 탄생, 성장, 노화, 죽음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 전체의 연속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데거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와 시간에서요. 존재와 시간 저기 있는데 뺄 수가 없네요. 한번 빼볼까요? 아닙니다. 놔두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죽음은
현 존재가 존재하자마자 현 존재가 떠맡은 그런 존재함의 한 방식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기에 충분히 늙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쩌게 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황, 즉 인간의 한계 상황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개인의 경험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경험이 공유되지 않는 거죠. 나의 죽음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지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죽는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순간 그대로 더 이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 없게 되는 거죠. 죽기 때문에요. 이렇게 죽음의 일상성과 필연성은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인 겁니다. 죽음의 보편성과 불가피성은 어떻게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탄생하고 죽는 일 자체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자살이죠. 근데 그건 어디에서도 권하거나 교육하지 않습니다. 금기시하는 거죠.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만이 다룰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웰빙,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또 웰다잉, 잘 죽고 싶고 아름답게 죽고 싶어 합니다. 정리하면 웰빙이 잘 사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성숙한 인격과 윤리적 삶의 실천에 의한 품격 있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들어간 게 뭐냐면 윤리적 삶의 실천입니다. 막 살다가 죽은 분들, 대충 살다가 죽은 분들을 훌륭하다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에게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로 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손과 발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 것처럼 이 발에 사용하는 방법과 손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간주합니다. 제가 그렇게 간주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분들, 이런 분들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서양 대부분 사상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기원 이래에 삶에 대한 관점이 여러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벌써 2명, 그리고 또 윤리적 자연주의 3명, 이외에도 윤리에 관련된 책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삶에 대한 관점이 여럿이듯이 죽음에 대한 관점도 여럿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종교는 육체가 멸망해도 영혼은 존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죽어도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예컨대 1세기부터 2세기까지 동양과 서양에서 전염병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죽음의 물결이 사람들에게 휘감았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요. 1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로마에서는 카톨릭이 국교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1세기, 2세기 때. 중국에서는 도교와 불교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요. 죽음의 공포에서 그 죽는 것이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천국으로 드러난 통로 역할을 했겠죠. 종교가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역사가 발전되면서 종교에 기대지 않고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길, 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철학입니다. 철학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윤리학은 종교는 아니죠. 철학적 사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고 어떻게 죽는 게 훌륭한지에 대해서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존 두이라는 분께서는 민주주의 교육을 쓰신 분입니다. 교육학자죠.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실용주의를 집대성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원래 비판이다. 어떤 비판이냐면 비판을 비판하는 것.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건데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메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국가 부도의 날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깨있는 눈으로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에 대한 규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판은 어떤 비판이냐? 식별하는 판단, 주의 깊은 평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방금 본 것처럼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철학 이론도 많고 윤리학 이론도 많습니다. 과거에 철학자들의 비판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요. 중세 교부 시대 이전에 이 바루란 분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바루란 분이 철학론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천차만별의 양상, 이론의 천차만별의 양상을 일일이 면밀히 조사한 끝에 288개의 학파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세기 때, 4세기 이전의 학자죠. 288개의 학파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이 288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17세기의 팡세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파스칼의 팡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17세기까지 철학자들은 280종류의 선들을 제시했다. 옳음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가장 최고 선, 이게 바로 선이다라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리주의와 280개 중에 한 3, 4개만 살펴볼 겁니다. 이 3, 4개도 살펴볼 수 없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동양과 서양에서 생각하는 윤리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